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관세부가 시한 하루 전에 극적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상호 관세는 15%, 자동차 부품 관세는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가 됐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도 이른바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일단 이 협상 결과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표현을 했지만 만족스럽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에서의 15% 관세라는 거는 한국이 미국과 FTA를 진작부터 체결했던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고,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불만들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네.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일을 한국만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EU라든지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그들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긴 했지만 크게 처지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굉장히 위태로울 것으로 전망이 됐었던 축산이라든지 농산물 이쪽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인 결과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국민들이 원하는 혹은 우려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총평을 해봅니다. 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부가 그래도 최대한 역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이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상당히 우려했던 상황은 모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네네. 어쨌든 EU와 일본이 앞서서 15% 상호관세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 정도까지는 수렴할 것이다. 최소한 그 정도는 목표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점을 달성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늘 그렇듯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계약서가 써 있지 않은 이상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벌써 양국의 이제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앞으로 더욱더 디테일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더 이제 그 실무 교섭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자동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미 흑자에서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또는 관련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EU나 일본에 비해서 2.5%의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던 자동차 시장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네. 국내 자동차 산업의 향후 전망을 둘러싼 국내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을 두 분께서 좀 나눠주셨습니다.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정관 상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 등 협상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이 협상단을 이끈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박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체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이 협상 내용 가운데 특히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었는데, 추가 개방 없이 일단은 방어를 해냈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는 좀 계속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앞서서도 제가 좀 기적적으로 막아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한국의 적극적 대미 투자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사회연대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는 게, 가족의 굳이 비유를 하자면 도시에 나가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공한 자녀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를 지원하는 듯한 효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공업적인 제조업에서의 이득을 위해서 농업이나 이 개방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근데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그 사회 먹거리라든지 이런 근간을 또 책임지는 사업이고 한국은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지키고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어느 정도 해냈다라고 봅니다. 다만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방 압력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에서도 좀 돌출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시는데 표현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은 강하지만 사실 미국 정부의 흐름이 계속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자유무역의 어떤 시대가 깨지고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라든지 견제 의지는 점점 강력해지고 이런 것들이 미국 민주당 정부 때도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정부 때 더 교묘하고 세련되게 그걸 관철시켜서 한국 정부를 더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미국의 이런 기조는 계속될 거다라고 일단은 그것을 인식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업 경쟁력을 또 강화시키는 이런 선택들을 또 해야 이런 이제 중장기적인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미국의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해내는데 대미 투자가 역할을 좀 크게 했을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을 약속한다든지 또 이제 수천억 달러의 펀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미국 정부에 어느 정도 그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압력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종착점에서 이 정부가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저는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2.5%를 끝까지 수호해서 농축산물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을 하는 이제 희생 카드를 내놓느냐, 아니면은 자동차에서 차라리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15% 관세를 받아들이되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쌀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문제에 있어서는 방어선을 칠 것이냐. 아마 이 양자택일에 결국은 막판에 몰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둘 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 또 산업의 발전의 관점에서는 사실 자동차가 매우 중요하죠. 네. 어떤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 산업에 연결되는 지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나 국내 정치적으로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따졌을 때는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더욱더 민감하게 아마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분야를 좀 희생하고 농축산물 시장을 지켰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한 결정으로 혜택을 입는 업종도 있겠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과 관련 분야 산업은 상당히 좀 경쟁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뭐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이 관세 협상하면서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노심초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다. 이렇게 공개적 메시지를 자제하면서 전략적 침묵을 지키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여느 대통령보다 좀 말씀이 많은 대통령이거든요. 이상하게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예. 근데 이거 이미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그걸 손대기 싫어서 혹은 너무 걱정이 돼서 말도 하기 싫어서 이렇다기보다는 전략적인 침묵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중간에 얘기하는 것이 사실 관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장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경제와 민생에 관련된 사안이고 또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자존심이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가 좋아야지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결과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침묵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좀 비유를 하자면 어떤 리더의 여러 유형 중에서 야구 감독이나 영화 감독에 비슷한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야구 감독들이 막 그 그라운드로 오고 가고 하지 않잖아요. 주로 코치들이 오고 가고 감독은 네. 뒤에 이제 팔짱 끼고 뒤에 계시다가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할 때 한번 나오거나 예, 그 크게 어필할 때 한번 나오고. 그렇죠. 그 영화 감독도 사실 뭐 여러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딱 들어갔을 때 영화 감독은 모니터만 딱 보고 조용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번에 처신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부러 침묵을 지켰던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협상의 주도권이 사실은 미국에 있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 협상을 끝까지 타결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여론전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유예가 된다든지 정말 25%의 관세를 떠안게 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다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섣불리 어떤 협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쨌든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동차 산업을 지키려면은 농축산물을 개방해야 되는 것이고 농축산물을 지키려면은 자동차 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괜한 발언을 통해서 특정 이해관계, 특정 업종의 엄청난 반발이라든지 우려를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협상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물밑에서 협상에 주력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국제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 여론전보다는 국익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두 원내대표의 워딩을 빌리자면 민주당은 한미 동맹이 더 확고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관세율은 적절한 수준이지만 시간에 쫓겨서 양보한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여야의 평가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만약 윤석열 정부였다 할지라도 네. 솔직히 비슷한 수준의 협상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한적이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너무나 원했겠지만 그것이 가져올 심각한 파장, 과거의 광우병 파동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렴할 수 있는 지점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칭찬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깎아내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당연히 야당은 정부의 모든 정책과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워딩, 그러니까 적절했다라고 하면서도 우려되는 지점을 이렇게 짚어내는 정도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한 수준의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EU라든지 일본, 우리보다 앞서 협상했던 파트너들보다 협상이 뒤처지면서 15%라고 하는 기준을 딱 놓고 이것을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일종의 좀 쫓기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이 정도 비판은 이재명 정부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평가합니다. 예. 야당으로서 이 정도로 이제 적절한 수준의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여야의 원내대표 반응들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여당 입장에서는 마음을 더 졸였을 거기 때문에 네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뭐 이런 오딩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당은 일단 현재 안도를 할 만한 건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일단은 할 수 있는데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 투자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내역의 성격에 대해서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말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이게 사실 개문발차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굉장히 집요한 밀당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빨리 표정 관리를 하고 그 태세로 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야당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송원석 원내대표 평가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15% 관세율은 나쁘지 않은 결과다. 다만 시간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항복 선언에 가깝지 않나. 그동안에 좀 정부를 쪼아댄 것에 비하면은 사실 이 평가는 어느 정도는 긍정평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조차도 사실 시간에 쫓긴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다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어려운 조건에서 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보고 저는 이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좀 돌아봐야 될 것이 그동안에 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관세 협상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친중으로 찍혀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상당히 국익 차원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장담하건대 미국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몇 가지 발언만 갖고 뼛속까지 이념적으로 친중이다라는 평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옛날에 이제 중국의 쎄쎄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좀 트집 잡힐 여지는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렇다면 예전에 그런 말씀은 다시 하지 마시라.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친중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국회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2차 개정안 등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양당의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법안을 하나씩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송 3법을 선처리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의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양당 간의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윤석열 정부 때 다 통과가 됐었던 법안이자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이라서 여러 번 충돌을 했던 안들이거든요. 이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조건이 돼 있다는 거고 미세 조정이라든지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봐요. 필리버스터는 워낙 반대하는 법안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정당으로서는 권리는 있지만 근데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그 거대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의힘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인데 그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전면적으로 거부하려는 전략을 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게가 쏠려서 국민의힘도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보관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사실 이 법안들이 한꺼번에 민주당도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빠르게 다 통과시킬 생각은 없을 겁니다. 법안들을 보면은 좀 부담이 덜 되는 게 있고 더 되는 게 있고 제도상이나 사회적인 변화가 큰 게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아갈 거고 다만 민주당도 또 이 법안에 찬성하는 그 세력들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그리고 대선까지도 치렀고 어느 정도 민의를 확인했는데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압력을 크게 가는 건데 이 압력을 국민의힘이 이겨내고 싶다면 구체적인 안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쟁점 법안에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협상에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방송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보의 여지는 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쉽게도.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같은 그런 극단적인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예. 결국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과는 좀 쉽게 될 것이라고 보지만요. 나머지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좀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3,500억 달러나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실은 이재명 정부의 구원투수로 나섰던 것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바로 재계죠.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선뜻 대미 투자에 나서주면서 정말 기업도 오너들이 미국까지 가서 협상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소위 채찍만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기업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당근 정책이 나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정말 재계가 결사반대하는 심지어 외국인 기업들마저도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나온다면 정말 기업들로서는 기업할 맛이 안 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전해진다면 이러한 부분을 국민의힘과 또 여러 전문가 언론들이 짚어준다면 아마 민주당도 최소한 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두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강공 드라이브는 좀 계속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바로 전당대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모레죠. 8월 2일 전당대회가 그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과연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남은 변수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최근에 그러면 어떤 큰 변수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변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하고 호흡이 더 맞는 듯했던 박찬대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를 굉장히 옹호했던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 경선이 구도가 정착이 되고 시작될 때는 의도에 가까이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박찬대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재명 네네. 대통령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인지도라든지 여러 방면이 있었고 또 박찬대 후보가 제가 봤을 때 좀 전략적 우를 범한 것이 도전자 전략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챔피언 방어 전략에 가까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점들이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이제 더 도전자처럼 보이고 더 과감해져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열성 지지층들한테는 눈이 띄었던 것 같고 강선우 후보자 변수도 사실 국민 여론을 놓고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가 더 여론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당심으로 봤을 때는 더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걸로 정면 승부를 박찬대 후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박찬대 후보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원들 일각에서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박찬대 후보가 얘기한 게 맞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 정도는 일어나줘야 좀 추격이 되고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일단 근데 두 후보가 정책적으로 여러 차이가 없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당 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보세요? 글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좀 정청래 후보의 우세한 분위기를 꺾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다. 예. 시간이 부족해 보이고요. 박찬대 후보가 얼마나 중도 성향의 당원이나 지지층을 좀 끌어올 수 있느냐에 따라 마지막 좀 표심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보죠. 당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 이렇게 총 5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찬탄파 대 반탄파의 신경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후보들 간의 좀 움직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결선 투표제로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찬탄파와 반탄파 간의 어떤 갈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 실은 누가 찬탄의 대표 후보가 될 것이냐, 누가 반탄의 대표 후보가 될 것이냐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네. 그래서 더욱더 선명성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남은 이제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의 1강 체제에서 누가 2등으로 올라갈 것이냐를 두고 아마 장동혁 후보를 둘러싼 나머지 이른바 찬탄 후보들의 거센 공세가 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 탄핵 찬성에서 대표주자, 탄핵 반대에서 대표주자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근데 사실 선거에서 오자 구도가 될 정도면 이게 좀 복잡 미묘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현재 경선은 좀 글쎄요 제가 예단한 걸 수 있겠지만 너무 뻔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찬탄 반탄이 기본 구도인데 그리고 네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근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을 돌아보면 한동훈 당시 후보가 막판에 추격을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6대4에 가까운 격차로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했고 그걸 본다면 찬탄 대 반탄에서 반탄이 더 우위에 서 있다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결선 투표에 누가 올라가느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선을 뛰었던 김문수 후보가 반탄 쪽에선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찬탄은 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 안철수 의원이 조경태 의원보다 인지도가 더 높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조경태 의원이 뭐 어떤 친한계의 규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조직적으로 해내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분 중에 누가 진출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해두겠지만 근데 사실 최종적으로는 결국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흐름이 이미 예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될 것이고 아마 원래 주류였던 분들이 아직은 계속 주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늦는다고 해도 2026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현재 국민의힘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당의 전당대회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